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희입니다. 이번 주도 계속해서 변동성 확대해가는 시장입니다. 어제 양시장이 모두 2% 넘게 빠졌는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 하락의 영향도 받았고 어제도 개인만 매수하면서 수급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그룹주들이 낙폭을 키워갔고 지수를 함께 끌어내렸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3,003포인트까지 떨어지면서 3,000선 겨우 지지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크게 흔들릴 때 중국은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도는 6.5%를 기록하면서 증시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오늘 시장은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이슈와 전략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추린 경제뉴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바이든 행정부의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통화 시장에 개입해 달러 약세를 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외신들은 미리 입수한 정보를 통해 옐런 지명자가 청문회에서 통화 가치는 시장이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요. 또 무역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얻으려 환율 목표를 설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2020년을 V자형 반등에 성공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GDP는 101조 5,986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3% 성장률을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에 1분기에 마이너스 6.8%로 떨어진 뒤에 2분기 3.2%, 3분기 4.9%, 4분기 6.5%를 달성하며 V자형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1967년 이후 가장 낮은 연간 성장률이지만 전 세계 중 유일한 플러스 성장인데요. 올해는 8%대 성장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 킹 데이로 휴장한 가운데 국제유가는 소폭 내렸습니다. 달러 강세와 가파른 코로나19 확산, 더딘 백신 접종 속도 등의 우려가 하방 압력을 가했는데요. 사흘 연속 오르며 4주일의 최고를 기록한 달러는 유가에 부담이 됐고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보안 우려가 커진 점도 투심을 억누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중국의 성장률 호조는 유가의 낙폭을 제한했습니다. WTI는 0.3% 내린 52.09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주식의 반대 매매 규모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투자했다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로 매각당하는 건데요. 지난 14일 기준 반대 매매 규모는 387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2월 112억 원 수준에서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신용융자 규모가 사상 최대인 21조 3천억 원으로 늘어난 상황에서 주가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경우 반대 매매로 인한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히 점검해드리는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입니다.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 화상으로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79일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 법정 구속 소식에 삼성그룹주들의 주가가 낙폭을 키우면서 지수 함께 끌어내렸는데, 그런데 지금 삼성그룹주들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좀 걱정스러울 테고, 그간 급등에 진입하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또 기회로 여겨봐도 될 것 같은데, 각각 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전일 시장 개인들 순매수 6일째를 기록을 하면서 개인들은 순매수를 했지만 낙폭은 상당히 좀 큰 낙폭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큰 특징이 이 개인들의 매수 규모가 상당히 좀 많이 줄었다 이런 부분들인데요. 여기에는 사실은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감도 좀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삼성물산과 같은 이 삼성 계열사의 주가 흐름 상당히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과연 오늘도 삼성 계열사의 주식 매수할지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일이었어 18일 서울고법 형사 1부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는 법정 구속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삼성그룹 지주회사격인 삼성물산의 주가 가장 많이 빠지면서 6.84% 하락을 했고요. 삼성물산과 같은 경우가 사실은 가장 주목을 받았던 게 배당 관련한 부분들이 이 상속세 관련해서 많이 주목을 받으면서 수급적으로도 주가 상승 탄력적으로도 상당히 좀 좋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17.33%의 지분을 삼성물산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는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삼성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았던 만큼 전일 하락폭도 좀 가장 컸었고요.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압도적인 1위죠. 삼성전자 주가도 3.41% 하락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성생명이 4.96%, 그리고 삼성 SDI가 4.21%, 삼성 엔지니어링이 3.65%, 삼성 SDS가 3.19%, 그리고 삼성중공업, 삼성화재,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삼성 계열사는 모두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28조 원 시가총액이 감소를 했습니다.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삼성전자만 해도 17조 9천억 원 정도 시가총액이 줄어들었고요. 삼성그룹 계열사가 23개 종목, 우선주 포함하면 23개 종목인데요. 시가총액이 800조 원이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전날 775조 원까지 하락을 하면서 28조 원 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시장 지금 기사들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기사들 중심적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삼성 계열사의 주가 추세는 바뀌기는 어렵다. 지금의 추세가 당분간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우려하는 상황들은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재계에서 좋지 않은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라면서 일제히 안타까움을 드러냈는데요. 외신들도 세계 경제가 유례 없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큰 공백이 불가피하게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정경련은 18일 논평을 내고 이재용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경제 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데 일조했는데 구속 판결이 나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그룹의 경영 활동은 전체적으로 위축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국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경련 같은 경우는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의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경제계는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고 다짐을 했는데요.
이 한국경영자총회 역시 이 삼성그룹의 경영 공백이 현실화된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경총에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으로 중대한 사업 결정과 이 투자가 지연됨에 따라 경제, 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면서 이 삼성그룹의 경영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책적 그리고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대한상공회의소의 이 이경상 이 경제조사본부장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 대한상공회의소의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이 본부장은 삼성이 한국 대표 기업으로서 신산업을 선점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부회장의 부재로 위축될 것 같다, 우려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신들도 우려감들 많이 나왔는데요. AP통신 같은 경우는 이 세계 경제가 유례없이 불투명한 시기에 세계 최대 전자기업 중 하나인 이 삼성전자에 큰 공백이 생기게 됐다라고 염려를 했고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의 수감으로 이 삼성전자는 경쟁 기업들과의 사투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로이터는 이어서 이 부회장이 재수감됨으로써 부친인 고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승계 과정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도 이번 판결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전례 없는 불확실성의 시기에 세계 최대 메모리 칩과 스마트폰 가전제품 1위 업체의 공백을 초래하게 됐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아울러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의 대규모 투자나 이 중장기적인 전략을 지연시킬 수 있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사장의 이 전결이 사실은 이 3천억입니다.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3천억 가지고 다루는 좀 큰 신사업에 대한 그런 업체들을 인수하기에는 이 굉장히 좀 작은 금액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이 M&A 혹은 신사업에 대한 진출,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존재가 분명히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규로 빨리 바뀌고 있는 이 산업들의 변화 속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속도를 지연시키는 데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이 대부분의 우려감들의 공통적인 이 의견이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 삼성전자 주가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 이 부분들도 좀 우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건희 회장으로부터의 상속 관련한 부분들도 좀 지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속 관련한 부분들로 인해서 기대하면서 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들이 많이 오른 부분들도 있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해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재용 부회장 혹은 이건희 회장의 이 부재 속에서 사실 삼성전자 주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동안은 영향을 받지 않았었기 때문에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사실은 주식시장에 영향 좀 적을 것이다 라는 코멘트들이 좀 많은데 최근에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이 배당 관련한 부분들,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는 분명히 영향이 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영향 좀 피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주가, 최근에 조금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하락을 막았던 수급 주체가 개인이었습니다. 전일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뒷받쳤던 이 개미들의 수급이 1월 19일 오늘도 얼마나 이어질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삼성전자 주가 조금은 오늘까지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삼성그룹주들, 삼성전자 좀 단기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코로나19 여파에서 가장 먼저 벗어나서 V자 반등을 성공을 했죠, 중국이요. 그런데 올해도 또 그 성장세를 이어갈 거라는 전망들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미국은 또 역성장이 예측이 되면서 양국 간의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 거다 이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실까요?
네, 중국이 사실은 코로나에 대한 최대 좀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명 중국 1분기, 2분기에는 작년 2020년 1분기와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었지만 3분기부터 돌아서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중국은 경제 성장을 하반기에는 좀 이뤄냈는데 그 외의 나라들은 대부분 좀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과의 GDP 격차를 좁혔고 2028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도 주목을 받지만 미국의 대응이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 주변 국가들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이 국내 총생산 경쟁 구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코로나19의 충격에 휩싸인 이 미국 경제가 역성장했지만 중국 경제만 플러스 성장을 하면서 기존 예상보다 더욱 빨리 미국과 격차를 좁힐 수 있게 됐기 때문인데요. 이 18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20년 중국의 GDP는 101조 6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1경 7,290조 원입니다. 전년 대비 2.3%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의 충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이루어냈는데요. 2.3%의 경제 성장은 이 문화 대혁명이 끝난 1976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나서 40여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전 세계에서 좀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경제 성장률 자체는 중국 경제도 어쩔 수 없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만만치 않은 충격을 받았다고는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작년은 대공황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이 경제 충격이 세계를 강타한 상황이어서 중국이 유엔 회원국이 아닌 대만을 빼고 이 주요국 중 유일하게 경제 성장을 이뤄낸 나라라는 점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작년 경제 성장은 코로나19의 충격뿐만 아니라 미중 신냉전 악화 속에서 이뤄낸 것이기도 한데요. 이 로이터 통신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에서 회복하는 속도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라면서 이 중국의 정책 결정자들은 무역과 다른 첨예한 문제들과 관련한 미중 긴장 문제를 다뤄야 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인명피해가 가장 심각한 나라인 미국은 아직 작년 경제 성적표를 내지는 않았지만 여러 기관에서 예상한 것에 따르면 역성장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국제통화기금 IMF는 작년 10월 펴낸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0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4.3%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결론적으로 좀 본다라면 GDP 총량 경쟁이라는 이 장거리 경주에서 미국은 마이너스 4.3% 뒷걸음한 사이에 중국은 2.3% 이 폭 자체는 크진 않지만 조금이나마 좀 앞서 나감으로써 1, 2위 간의 격차는 많이 좁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3%와 마이너스 4.3%, 이 퍼센트로 따지면 6.6%지만 사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 속도가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매년 그 차이가 작지만 존재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2030년 정도에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는다 이런 부분들로 봤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그 격차를 6.6%다라면은 굉장히 좀 많이 줄이게 됩니다. 한 3년치 이상을 한 번에 좀 줄이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1, 2위 간 격차 좀 빠르게 좀 좁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 같은 경우는 중국 경제의 상승 추세가 가속하고 있다면서 이 코로나19 통제에 성공해서 중국이 세계 무역과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증가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당시 중국 GDP는 미국의 3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IMF의 최근 전망치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2020년 중국의 GDP는 미국의 71% 이상이 돼 처음으로 70% 선을 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2019년도를 비교해 본다라면 2020년도는 4.2%포인트 가량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관측하는 중국의 미국 GDP 추월 예상 시점도 기존의 2030년에서 점차 더 앞당겨지는 추세인데요. 현 추세 정도라면은 2028년 한 2년 정도가 앞당겨지면서 중국 GDP가 미국 GDP를 2028년 추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측대로라면 지금부터 약 7년 뒤에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이 GDP 총량 기준 세계 1위 경제 대국에 올라선다는 얘긴데요. 지난 2010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GDP 총량 세계 2위에 올라서면서 미중 G2 시대의 서막을 알렸듯이 미중 GDP 순위 역전은 세계의 질서 변화를 상징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미국 추격 가속 추세는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중국의 분기별 성장률은 이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작년 1분기 사상 최악인 마이너스 6.8% 떨어지고 나서 2분기부터 이 상승세를 좀 그리면서 4분기 6.5%까지 꾸준히 오르면서 V자 모양의 곡선을 그렸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의 최신 여론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이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4%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러면서 이 미중 신냉전 속에 각국 여러 나라들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가장 먼저 시작된 중국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경제를 먼저 정상화하면서 무역과 투자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비중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는데요. 이 UN 무역 투자 개발 회의는 작년 세계 무역이 5.6%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지만 중국의 2020년 수출입 총액은 이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서도 전년 대비해서도 1.5% 증가를 했습니다. 이 미중 신냉전이라는 이 불확실성에서도 이익을 쫓는 세계 투자자들은 작년 빠르게 경제가 정상화된 이 중국 주식과 채권 투자 비중도 늘렸는데요. 이 작년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 채권만 해도 1조 1천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위상이 강화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미국의 눈치도 좀 안 볼 수는 없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이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계 각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이냐라는 이 어려운 숙제가 아직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국조선업이 지난해 전 세계 이 수주 실적 1위를 차지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어제였죠. 이 중국 CCTV에서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또 현대중공업과 이 대우조선해양의 합병 이슈도 남아있는 큰 이슈인데 이 조선업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은 한국과 중국, 당연히 일본은 좀 많이 멀어져 있고요. 한국과 중국이 1위를 좀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2020년도가 누가 1위냐라기보다 뭐 중국이 1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2년 만에 탈환을 한 거고요. 그 격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조선업계, 한국과 중국 2강 체제로 개편된 지 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올 한 해 국내 조선업계를 본다라면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가장 큰 이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전 세계 조선업 경쟁 구도에서도 이번 합병은 국내 조선업의 미래 생존과도 직결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작업은 막바지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6개 경쟁 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 중인데 지난해 말까지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중국 등 이 3개 국가로부터 무조건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이제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으로 특히 가장 까다로운 관문인 유럽연합 심사만 통과한다면 이 남은 합병 절차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최대 경쟁국인 일본과 함께 중국, 싱가포르 등 후발주자들이 호시탐탐 세계 조선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합병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뿐만 아니라 국내 조선업의 미래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한 작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조선업 산업이 불황이 되면서 대형화를 통해서 위기를 탈출하고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요.
실제로 중국의 경우는 5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조선소를 지을 수 있는 모든 곳에 조선소가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난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2019년도부터 굉장히 좀 빠르게 이 합병을 진행을 하면서 이 조선 업계들 수 줄면서 대형화에 좀 서두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1위 국영 조선사인 중국 선박공업과 2위 조선사인 중국 선박 중공이 합병을 하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일본도 일본 최대 조선업체인 이마바리 조선과 2위인 재팬마린 유나이티드의 합작회사인 일본 이 심야드까지 출범이 되면서 일본과 중국 모두 대형화에 좀 치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도 이런 대형화 추세의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양사의 합병이 완료되면 압도적인 세계 1위 이 공용 조선소가 탄생을 합니다. 이 클락슨에 따르면 2019년 말 현대중공업의 이 수주 점유율은 세계 1위 13.9%로 대우조선해양과 합병을 한다라면 점유율이 21.2%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 대형화가 된다라면 현대중공업그룹은 이 막강한 물량을 바탕으로 이 선가 협상력 제고와 경쟁력 있는 원자재 매입 등이 가능해져서 타국과 조선사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 선박 수주 경쟁도 완화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간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은 전 세계 신조선 수주 시장에서 치열한 출혈 경쟁을 펼쳐왔지만 양사가 통합된다면 수주 경쟁 압력은 상당히 좀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술력 부문에서도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이 특화된 기술을 공유하면서 함께 규모의 경제를 바탕으로 향후 더 많은 신조선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특히 LNG 운반선 등 이 하이엔드 선종의 수주선에서 확실한 이 수주 경쟁력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년 1분기 내에 유럽연합의 이 공정위 이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대형 조선소 얼마나 빨리 탄생할지 그리고 이 혜택들을 얼마나 빨리 볼지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조선업 전망까지 국내외 이슈들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카카오페이 증권 영업부 윤정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외 시장 쟁점 분석해보는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하나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좀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연말 연시 기록적인 강세장이 이어지면서 시총 1조 클럽이 50곳이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어떤 섹터와 종목이 두드러졌을까요? 네, 우선 지난 1년에 봤을 때도 는 38%, 코스닥은 한 42%까지 급등을 하면서 이 시가총 1조 클럽이라는 부분에 기업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1년 만에 50곳 이상이나 증가를 했었고요. 우선 주가가 뛰면서 성장 기업들의 몸집이 훌쩍 커진 부분인데, 우선 시가총 1조 이상 기업들 중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증가세가 더 두드러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들 기업은 코스닥에서 1년 전에 25개에서 올해 54개로 2배 넘게 지금 늘은 상황이고요. 코스피에서는 158개에서 179개로 21개가 증가를 했습니다. 우선 시가총액 1조 클럽에 합류한 기업 등 규모 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가장 두드러진 곳은 지난해 이 IPO 열풍을 일으켰던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새로 등장한 기업 중에서 몸집이 가장 큰 곳으로는 SK 바이오팜으로 시가총액 12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이 빅히트가 5조 5,929억 그리고 카카오게임즈가 3조 4,200억의 큰 덩치를 지금 보였습니다. 작년 9월에 상장했던 항암 면역 치료제 전문 기업이죠. 이 박세바이오도 시가총액의 1조 5천억을 지금 넘겼는데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특히 주목받았던 게 바로 바이오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박세바이오뿐만 아니라 이 말라리아 치료제로 이용되는 이 플라맥스를 기반으로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원래 3,600억 정도였던 이 시가총액이 1년 만에 6조 원을 넘겼고요. 우선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만드는 시젠도 1년 전에는 8,300억이었는데 시가총액이 4조를 넘는 그런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셀레브리가 1조, 그리고 1조 5,300억, 그리고 삼천대학이 1조 5,095억 같이 시총 1점 클럽에 새로 이름을 좀 올렸었고요. 우선 주요 대기업의 계열사들도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SK그룹의 화학 의약품 업체인 SK케미칼이 4조 2,974억, 두산그룹의 수소 연료 전지 전문 기업이죠. 이 두산 PS 같은 경우도 3조 3,790억의 이런 시가총액의 증가를 좀 보여주었고요. 현대차그룹의 IT 서비스 업체라고 볼 수 있는 현대오토에버, 그리고 효성그룹의 현무무역 업체인 효성 TNC, 그리고 LG그룹의 반도체 계열사인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1조 원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우선 올해 시가총액 5조 원을 넘는 기업도 60곳으로 1년 전에 48곳보다 12곳이 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그 시장의 어떤 상승세를 대변하는 어떤 지표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게임주들의 신작 기대감 올해도 이어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일단 시장 전반적인 하락에 같이 빠지는 종목들이 많기는 했지만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 게임주들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신작 모멘텀이 이 게임주들의 주가를 크게 좀 자극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번 달에 게임주 중에서 가장 가파른 상세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웹젠입니다. 지난 6일 출시된 UIP를 활용한 중국의 용요대 천사가 지금 순항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출시한 알츠엔과 유아크 엔젤 같은 이런 게임들도 해외 진출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컴투스 역시 신작인 썸머너즈와 백년전쟁이 올해 3월 중에 출시될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고요. 이 게임 대장주인 NC소프트는 올해 1분기에만 트릭스터 앱, 그리고 블레드앤소울2 같은 대작의 국내 출시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이 대형 신작의 출시 기간에는 대부분의 업종 주가가 지수 대비해서 많이 올라가는 부분을 게임주들의 특성이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임주들의 이런 1분기 때의 그런 주가에 대한 부분은 코스피보다 강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해외 경쟁사보다 국내 업체들의 좀 높은 성장이 지금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신사업과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이 증권사들 눈높이를 높여주면서 이 대형 게임주들 목표 주가의 목표 주가를 지금 몇 달 전보다는 크게 좀 올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NC소프트의 목표 주가는 기존에 어떤 100만 원을 쉽게 넘기기 힘들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현재 최소 11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이런 목표 주가를 잡고 있고요. 이 컴투스, 펄어비스 같은 이 증권사들의 목표치도 지금 목표 주가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컴투스 지금 현재 컴투스나 펄어비스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신작에 대한 부분이 이 목표 주가 상향을 올리는 이유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그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신작 출시가 되면서 이 흥행으로 이어져야죠.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률이 기대될 텐데 흥행 확률도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작년에 코로나 영향으로 2분기를 정점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어떤 게임주들에 대한 악영향을 좀 감수하고 있긴 하지만 유저들의 씀씀이 같은 경우는 그대로 지금 그 상승 부분을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신작 출시에 맞춰서 이 게임 업체들의 매출은 어떤 그 기대감을 가져가도 괜찮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이 게임주들이 원래 1분기 정도, 1월달 정도 됐을 때는 신작 출시보다는 이 연내 어떤 신작 출시에 대한 라인업을 공개하기 마련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미뤄졌던 이 신작 출시를 올해 1분기 때 서둘러서 지금 오픈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과는 좀 분위기는 많이 틀리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들에 대한 전망 같이 짚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배당주로 알려진 리츠는 최근에 상승장에서 좀 소외되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의 매기가 쏠려도 리츠들은 좀 부진한 모습인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죠. 이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임대 수요된 후에 이를 배당금으로 이제 돌려주는 투자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우선 리츠 관련주들의 최근 주가가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본다고 한다면 이 코로나19 백신 보급이 본격화되면서 이 건설, 소비재, 유통 같은 이 경기 민감주가 좀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리츠 상품 같은 경우에는 좀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 수익 감소도 있겠지만 이 공시율 급등으로 인한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신규 상장한 리츠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좀 저조했던 부분이 컸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IPO 투자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웠었는데요. 이 기간 상장한 6개의 공모 리츠는 대부분 공모가에 5,000원을 밑돌거나 이 공모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리츠 상품의 약세는 말씀드렸듯이 이 코로나19 사태 영향을 좀 그대로 받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백신 보급이 본격화된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경기 회복세가 감지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가 부활하면은 리츠 부분 같은 경우에도 반등을 꾀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정부가 좀 부동산 가격 잡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리츠를 활용하겠다고 좀 밝힌 점이 있기 때문에 리츠와 또 부동산 펀드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한다면은 배당에 대한 어떤 더 늘어나고 배당 수익률이 높아지는 효과까지 나타나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우선 리츠 관련도 지금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우선 정부의 어떤 이 정책이나 이런 부분 유심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K렌털이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코웨이가 미국과 말레이시아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고 또 내년, 올해죠. 올해 실적도 또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자, 코웨이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코웨이가 이제 해외 쪽에서의 성장세가 그대로 지금 실적과 주가에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코웨이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이제 3조 2,200억 넘을 것으로 판단되고 영업이익은 2,300억 이상의 수준을 갖고 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역시 말씀드렸듯이 해외 법인 매출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어떤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코웨이의 지난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해외 매출의 사업의 누적으로 봤을 때도 7천억을 넘었습니다. 우선 이 수치를 간다면 작년에 해외 쪽만 봤을 때도 1조를 육박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3분기 기준을 봤을 때도 말레이시아 법인이 매출액이 1,780억, 88억, 영업이익 296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특히 영업이익은 109%까지 증가를 했는데 이런 이유가 말레이시아 법인 같은 경우는 이 공기청정기죠. 이 2018년부터 공기청정기 판매가 이 분기당 증가수가 약 5만 개 수준으로 5만 개 그전의 수준에서 지금 8만 개 이상 늘었는데 이 공기청정기 판매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매트리스 공급을 시작하면서 분기당 1만 개의 판매량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도 작년 3분기 기준 매출액이 518억으로 이 재작년 대비해서 131%까지 늘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미국 서부의 산불이 나와주면서 이 공기청정기의 시판 수요가 급증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웨이의 어떤 주가 흐름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 국내 쪽에서의 렌탈 판매가 계속 긍정적인 수준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코웨이의 올해 주가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업종과 종목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며 매우 춥습니다. 현재 중부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영하 11도, 강릉 영하 10도, 대구는 영하 9도, 광주는 영하 7도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 매우 춥고요. 낮 기온도 서울 영하 1도, 대전 1도, 강릉 2도, 대구 3도, 광주는 4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출근길 나서실 때 옷차림을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공기도 깨끗하겠지만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경상도를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특보가 내려져 있지 않은 그 밖의 지역으로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5mm 미만의 비와 1cm 내외의 눈이 내리다 그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 변화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 인천 영하 12도, 춘천 영하 16도까지 내려가며 매우 춥고요.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동해안 속초는 아침 기온 영하 11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0도 선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 전주 영하 9도, 부산 영하 6도까지 내려가 있고요. 낮 기온은 전주 2도, 부산 5도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해와 동해, 제주도 일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전해상의 물결이 최고 3에서 4m까지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수요일 낮부터 기온이 점차 오르며 추위는 누그러들겠지만 목요일에는 전국에, 주말 동안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겨울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